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오늘은요 주식 투자 전문가 천백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천백만 TV라는 그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천백만입니다. 벤처 캐피탈에서 제가 그 펀드 관련 어드바이저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펀드, 그 한국 투자 관련 일을 조금 했었습니다. 대표님 일단 올해 주식 투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가 요즘에 사실 올해는 좀 주목을 많이 받는 분위기인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떤 섹터를 조금 눈여겨보면 올해 좋을 것 같으세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사실 AI 섹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AI가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도 그 생각에는 이제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AI라는 게 좀 이렇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AI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섹터도 있지만 이런 사실 섹터보다도 모든 기업들이 요즘은 다 AI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화장품 회사 로레알 같은 회사도 보면은 그 이번에 CES에서 그 대표가 그 기조연설을 하는 걸 보니까 뷰티 지니어스라고 하는 그 AI 앱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쇼핑 같은 걸 봐도 요즘은 보면 이렇게 그 생성형 AI 그 챗봇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상담도 해주고 뭐 물건도 추천하고 이런 것들도 다 AI고요. 또 자동차들도 이제 앞으로는 그 AI 챗봇과 운전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떤 그 가는 위치를 찾아준다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AI라고 하는 게 어떤 한 분야에만 딱 한정된 게 아니고 이게 전 산업에 다 파급되기 때문에 사실 수혜주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우리나라의 뭐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 투자자들이 계속 AI 관련주를 계속 앞으로 찾아 나갈 건데, 그럼 이제 어떤 주식들이 AI라고 해서 이제 딱 뜨게 되면은 그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그거를 잘 공부해서 그게 진짜 AI의 수혜주인지 아니면 무늬만 AI인지 그거를 판단해서 진짜 AI라고 판단이 되면 뭐 조금 올랐더라도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무늬만 AI다 이러면 과감하게 거르는 거,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네.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라 뭐 네. 이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 의견에 조금 맞다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드는데 네. 대표님 견해가 어떤지 궁금해요. 예, 저도 이제 사실 성장주 투자를 저는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싸게 사는 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좋은 기업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코카콜라 뭐 이런 기업을 많이 생각하는데, 워렌 버핏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기업은 그 시스캔디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시스캔디는 자기가 완전히 인수를 한 거고, 이제 코카콜라는 이제 지분을 일부를 투자한 거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시스캔디를 인수할 때 까닥하다가 이렇게 인수를 못할 뻔한 그런 이렇게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이제 시스캔디를 사들일 당시에 이걸 갖고 있던 데가 이제 시스 가문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3천만 달러를 불렀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2,500만 달러 이상은 절대 못 준다 이렇게 계속 버텼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상은 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PER이 12배에다가 PBR이 3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비싼데 더 이상 못 준다 해가지고 버티다가 이제 그 스위스 가문에서 그냥 양보를 해서 2,500만 불에 팔았는데, 워렌 버핏이 인수를 딱 해보고 나니까 그 기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업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가격이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훌륭한 회사를 이제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게 그냥 뭐 보통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낀 건데, 이게 보면 우리 투자자들이 PER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PER이 높으면 고평가라고 해서 맞아요. 매수를 못 하는데요. 근데 좋은 기업이란 제 정의에 하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미래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당겨오기 때문에 PER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사실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지금 현재로 와서 PER이 높다 이래서 사실 잘 못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2022년 말이니까 재작년 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한번 좀 잘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PER이 110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걸 어떻게 사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1년 안에 7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시기에 제가 뭘 말했냐면 루닛을 관심을 갖자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적자 기업 왜 자꾸 사라 그러냐, 뭐 제가 추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당시 루닛이 1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안에 1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PER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싼 기업을 찾는다 해서 PER 3배짜리, 4배짜리가 널려 있었는데 그런 주식 사봤어야 제가 보기엔 거의 오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요즘 이제 PBR 무슨 저밸류 때문에 올랐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주식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싼 건 또 싼 것대로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것대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주식은 성장성이 크고 그러면 미래 가치를 당기기 때문에 사실 PER이 높일 수밖에 없다. 근데 PER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말자.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도 이 내용이 좀 궁금했는데 크리스토퍼 메이어의 선배가 스타벅스에 뭐 투자하지 못한 스토리가 이제 이거 그거 한번 소개해 예, 주세요. 그 비슷한 얘기인데 이 크리스토퍼 메이어라는 사람이 그 100배 주식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이제 이분이 선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선배가 스타벅스 주식을 사고 싶어 했는데 초창기에 스타벅스. 근데 이제 PER이 40배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계속 떨어지기만 기다렸는데 떨어지기는커녕 그 뒤로 100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스타벅스가. 그래서 그 선배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무실에다가 어떤 그런 이런 걸 뭐 실수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다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하겠다고. 근데 그 비슷한 실수를 워런 버핏도 저질렀습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후회하는 게 뭐냐면 월마트 주식을 안 산 겁니다. 월마트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그때도 월마트가 PER이 좀 높아가지고 못 샀거든요. 근데 성장성이 좋으니까 높은 건 당연한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비싼 거죠. 근데 그로부터 100배가 올랐다 그럽니다. 그 뒤로. 그래가지고 그 월마트 주식을 못 산 거를 워런 버핏이 가장 뼈아파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 주식을 그 선배가 놓친 거나 월마트 주식을 워런 버핏이 놓친 거나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했던 맥락대로 PER 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매몰돼서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성장성이 더 중요하지 PER이 중요한 건 아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올해 좀 핫한 부분 반도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파운드리가 삼성전자랑 TSMC, 뭐 양강구도 사실은 TSMC가 많이 앞서고 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고 TSMC가 지금 뭐 발빠르게 더 막 최강의 자리를 좀 강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조금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제가 반도체는 사실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 이게 뭐 제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거든요. 뭐냐면 뭐 저 혼자 알고 있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제가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TSMC 쫓아가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왜냐하면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파운드리는 장치 산업인데 장치 산업은 사실상의 시장 점유율이 그냥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치 산업은 일단 1등이 누군가 확실히 점유율을 이렇게 차지하면 2등이 1등을 쫓아가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면은 고정비가 원가의 80%고요. 장치 산업이 변동비가 20%다. 그러면 이제 A와 B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라고 보면 제품 한 개를 만드는 데 원가가 100원이라고 치고요. 이러면 이제 원가가 똑같은데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로 A의 시장 점유율이 65% 올라가고 B의 시장 점유율이 35% 떨어지면 A의 원가는 81원이 되고 B의 원가는 134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65%, 15%가 변하니까 65% 차이가 딱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장치 산업은 이익하고 판매량이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원가는 TSMC보다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TSMC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급한 경우에는 판매 단가도 낮출 수 있고 뭐 R&D 비용을 훨씬 많이 써가지고 격차를 벌릴 수도 있고 뭐 추가로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치 산업의 1등은 2등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웬만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2등이 1등을 쫓아가기는 어려운 게 장치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반도체 그 디램 그 치킨 게임이 벌어졌을 때도 그 삼성전자가 가격을 엄청 낮추고도 이길 수 있었던 게 이제 1등인데 장치 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격차가 커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쫓아가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일반론적이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1등이 TSMC, 뭐 2등이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그 인텔이 또 이제 막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텔이 이제 최근에 그 사업 부문을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하고 개발하는 하나의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그룹별로 실적을 이제 나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클라이언트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거에 그
애플의 주문을 삼성전자가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뭐 그 갤럭시를 만들었는데 안 만들었는데 그때 막 소송 막 걸리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사실 애플이 주문을 삼성전자에 안 하고 이제 TSMC로 갔는데 팹리스가 이제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에 맡기면 그 파운드리가 그거를 갖다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인텔 같이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파운드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약간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이렇게 못 믿어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분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따로 낸다 그럽니다. 실적을 따로 내게 되니까 이게 파운드리 이렇게 따로 내게 되면 인텔이 2등으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TSMC도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데 뒤에서 인텔도 막 따라오는 입장이어서 하여간 삼성전자에 좀 분발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HBM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 사실 SK 하이닉스가 선두고 삼성전자도 같이 하고 있고 사실 두 회사가 거의 아직은 미미한 시장이지만 두 회사가 점유율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이제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이제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렇게 애널리스트 이렇게 명망 있는 분께서 말씀하신 걸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이제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갭이 뒤쳐져 있는 갭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지금이 가장 그 갭이 큰 시기고 이제 앞으로는 축소된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1년이 뒤쳐져 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한 3개월 정도로 차이가 좁혀졌고 거의 안 나는 거네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모른다는 겁니다. 삼성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 격차가 좁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그 삼성이 뭐 12단 HBM3E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제 양산이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뭐 마이크론도 보니까 H200에 들어가는 그 HBM3 개발했다고 하고요. 엔비디아랑 계약도 맺었다. 근데 그게 진짜 테스트 다 통과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컬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사실 그렇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분분하긴 해요. 마이크론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니 통과를 하고 얘기했을 거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최종 컬을 통과하기는 사실은 힘드니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긴 하더라고요. 기자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니까. 어쨌든 세 회사 간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역전이 될 수도 있고 내년 되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HBM이 워낙 좋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되면 이제 이게 물량도 많이 생산돼서 가격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막 10배 가까이 돈 주면서 사용할 수는 없고 범용 제품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사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넘어서 이제 시총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기사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애플을 턱밑까지 추격해서 3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많이 오르고 애플은 많이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혁명적인 사건을 보면 제 생각에는 2000년 초반에 이제 인터넷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가 이제 딱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뭐 아마존하고 구글 이런 회사들이 생겼고 우리나라에 네이버도 생겼고요. 이게 이제 혁명적인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2007년에 아이폰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모바일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사용자가 이제 급증해지면서 예를 들면 뭐 그 차량 호출 서비스 뭐 우버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생겨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카카오도 생겨나고 뭐 유튜브도 생겨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2세대가 이제 모바일이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애플을 넘어서 1등이 됐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선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의 뒤를 이어서 이제 AI 혁명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글로벌하게 1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회사가 그냥 1등을 차지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계를 주도하는 그 산업의 1등 업체가 아니고서는 사실 글로벌 한 1등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1등을 올랐었다는 얘기는 애플이 사실 모바일 혁명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고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이제 올라섰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 AI 혁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AI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이제 대부분 상승을 해서 요즘에 뭐 미국장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유독 테슬라만 전기차가 시들해져서 그런지 급락하고 힘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왜 뭐 그런지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제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게 이제
혁신 산업 성장주의 상승 사이클인데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아니요.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예. 이제 처음에 딱 혁신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막 이제 신기해하고, 야, 이거 굉장한 성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처음 나오면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 뭐 인터넷이 처음 나오면 야, 이거 엄청난 성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런 성장성에 매료돼가지고 막 이제 주식을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성으로 주가가 싹 올라갑니다. 그게 1단계 상승인데 여기 보시는 이제 1번에서 2번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해당 섹터의 주식은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990년대 말에 인터넷 이제 혁신 산업으로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는 인터넷 관련 주식이라면 그냥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근데 이게 1단계 상승이 보시는데 이게 그리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길게는 한 2, 3년 가고요. 5배에서 10배씩 오르고요. 대세 상승 시기면 100배씩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거품 논란이 생기고 또 이제 초창기 혁신 산업이 생기면 이렇게 너나나 뛰어들기 때문에 경쟁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게 치킨 게임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모든 주식이 다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번에서 이 D번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쭉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경쟁하던 업체들 중에서 이제 1등이 슬슬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D점에 오면은 이제 1등 기업은 A와 같이 쭉 상승을 하고요. 주가가 그냥 그저 그런 기업은 B같이 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이제 C같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인터넷 산업을 예를 들면 네이버는 이제 여기서 승자가 됐기 때문에 A같이 쭉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그저 그랬으니까 B같이 되고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경쟁력을 상실해서 이렇게 퇴출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이제 1단계 상승을 끝내고 지금 이제 하락을 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 지금 D 지점으로 하락을 하는 시기다 전기차가.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제 향후 A, B, C 중에 어느 쪽으로 이제 갈 거는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예. 예. 그럼 뭐 신호라면 어떤 신호를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경쟁이 서로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가도 할인을 해야 되고 막 경쟁도 치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승자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승자는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사람들은 당연히 테슬라가 1등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테슬라가 1등이 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은 글로벌 1등 전기차 기업이 지금 BYD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BYD가 지금 미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는 미국 자동차 연합에서 그 BYD가 멕시코를 통해서 전기차 수출하는 걸 막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BYD 자동차가 미국에 상륙을 하면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팔릴 것 같다. 그래서 멕시코를 통한 수출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정부에서 그 막을 방법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멕시코니까 서로 이렇게 그 FTA 같은 게 돼 있으니까 그걸 막을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중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 중에서 9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의 전기차 1등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테슬라가 설마 1등을 놓치겠느냐 하는데 뭐 모르는 그거는 예를 들면 과거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네이버에 따라잡힐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야후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다가 그게 구글에 잡힐 줄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완전히 예인데 뭐 갑자기 뭐 토요타가 엄청난 전고체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자기네 차량에다 막 씹는다. 그럼 또 토요타가 1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1등이 완전히 가려진 시점이 올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럼 그때 1등으로 나선 전 기업을 사는 것이 장기 투자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이미 먹을 게 없지 않느냐.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뭐 아까 얘기했지만 다움이나 뭐 엠파스나 네이버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라이코스라든가 네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기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네이버가 1등으로 딱 결정된 순간에 네이버 주식을 샀다.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수익이 높을 거고요.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등으로 자리를 잡은 순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올라선 순간에 주식을 사도 늦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투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100배 성장 유망 섹터 대표님은 어디를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당분간은 AI가 가장 유망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AI는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AI 중에서 특히 어떤 기업이나 그 중에서 또 어떤 섹터가 성장성이 좋은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우주항공, 로봇 같은 섹터도 당연히 좋게 생각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오를 되게 좋아합니다. 좋게 보고 있고요. 이 개인적으로 AI는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바이오는 종목 선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섹터 자체는 AI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종목을 잘 못 고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이오를 좀 좋아해서 작년부터 바이오주를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메지온 같은 것도 제가 분석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 이런 것도 분석을 했었고 이게 바이오라고 봐야 될지 모르는데 이건 로봇이라고 봐야 되나? 큐렉스도 좀 분석을 했었고요. 메지온 같은 거는 임상이 들어갔는데 이 임상이 이제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말하기가 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저 같으면 만약 이런 거 갖고 있어도 이제 임상 전에 어떤 그 모티브가 있을 때 쭉 올라갔을 때 그냥 처분을 하거든요. 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점들은 사실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저 PBR 주식이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연초에는 막 반도체에 좀 막 몰리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저 PBR 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좀 주위에 움직임도 좀 있는데요.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좀 저 PBR 가치주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진심인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딱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한다고 하니까 저밸류 주식이 계속 오르진 않겠지만 조금 오르고 또 쉬다가 또 다시 오르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세울 수 있는 전략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 PBR 주식이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유망한 저 PBR 저밸류 주식을 사는 거 관심을 가져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이제 그 회사 중에서 저밸류 주식 중에서도 이제 수익성이 첫째 좋아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오너가 오픈마인드여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저밸류 주식이 많이 상승하면서 거꾸로 기술주와 같은 그런 혁신산업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거나 크게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들을 오히려 지금 저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리는 관점에서 혁신산업 관련주를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으면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밸류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왜 그러냐면 혁신산업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에는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본을 따라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갑자기 정부에서 뭐 저밸류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성장주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승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부 요인 때문에 하락을 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그런 이 주식을 억누르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저는 성장주는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내일 뭐 다음 주 이렇게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은 모두 성장주에서 나온다. 이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성장주에서 나옵니다. 작년만 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끈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루니시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성장주고요. 미국 주식시장 이끌었던 또는 지금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주고요. 섹터를 봐도 로보틱스, AI, 뭐 의료 AI 이런 것들이 다 미래의 성장성이 큰 섹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들은 다 성장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의 주식들은 주가가 실적에 비례를 합니다. 이렇게 Y는 AX와 같은 1차 함수입니다. 이익이 20%가 늘면 주가가 20% 오르고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가 30% 오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0배 20배 오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성장주는 주가가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Y는 AX 제곱과 같은 2차 함수입니다. 성장주들은 주가가 그러니까 이익이 20%가 늘면 주가는 40%가 상승하고요.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는 90%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PBR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의 주식은 통상적으로 1단계 상승에 그칩니다. 근데 성장주는 하나 더 있습니다. 2단계 상승이 있습니다. 1단계 상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이게 보통 주식은 여기서 끝나는데 성장주는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익과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런 그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서 PER을 높게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성장성이 높으면. 그러니까 이제 2차로 올라간다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익이 10배가 나는 회사는 주가도 10배가 일단 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현재 보니까 PER이 5배입니다. 근데 PER을 50배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PER이 또 10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10배가 좋아졌고 PER이 10배가 되니까 10 곱하기 10은 100해서 100배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서 대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대개 텐베거들은 다 성장주에서 나옵니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텐베가 나오는 종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섹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장주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서울에 있는 무슨 강남의 아파트하고 아니면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사실 말만 아파트지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섹터에 있는 주식이라도 저는 완전히 다르다.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섹터하고 그 섹터에 있는 주식을 거의 동일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성장주와 성장 섹터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1990년대에 가장 유망한 구조적 섹터, 성장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럼 성장 섹터에 있는 1등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니까는 NEC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NEC를 주식을 딱 샀습니다. 반도체는 그 뒤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반도체의 1등 기업인 NEC를 산 사람은 투자에 성공을 했겠느냐 사실 이런 거거든요. 반도체 분야 1등이었던 NEC는 나중에 엘피다로 통합이 돼서 치킨 게임 때 사실상 파산을 해서 마이크론에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1등 기업인 NEC에 투자했다면 사실상은 투자에 실패를 한 겁니다. NEC뿐 아니라 그 당시에 10위 내에 있던 다른 기업들도 다수가 사라졌거나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니었던 인텔이라든가 삼성전자, 퀄컴 이런 기업들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1980년대 말에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섹터였지만 거기에 속한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1990년대 말 그 인터넷 산업은 구조적 성장 섹터였는데 거기에 속한 기업들은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뭐 검색 기업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네이버, 다움, 뭐 라이코스, 뭐 야후 코리아, 엠파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 구조적 성장주로 바뀌느냐? 구조적 성장 섹터 안에 있는 주식들이 언제 성장주로 바뀌느냐? 이들 중에 하나가 1등으로 자리를 잡는 확고한 자리를 잡는 딱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1등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그 순간부터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거고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구글이 확실히 1등으로 자리를 잡은 그 순간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구글은 구조적 성장주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성장주와 성장 섹터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서 한 10년, 20년 묻어두면 엄청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등이 되었을 때 투자를 해야 되지 그 전에 들어가는 건 아니요. 혁신 산업이 딱 생겨나면 그 투자자들이 또 신기해하고 야 굉장히 성장성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주가가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1번에서 2번까지죠. 이때는 아무거나 제가 사도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로봇을 예를 들면은 작년에 로봇이 굉장히 많이 막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다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1990년대에 인터넷이 이제 구조적 성장 섹터로 혁신 산업으로 나타났을 때는 인터넷 관련 주식은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다움이 6개월 만인가 4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 150배가 올랐고요. 골드뱅크라고 하는 기업이 인터넷 기업이 50배가 올랐고 이런 식으로 엄청 오르거든요. 어쨌든 사서 1번에서 2번까지 올라간 걸 쭉 봅니다. 그래서 2번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팝니다, 이거를. 팔아서 그다음 기다리고 있다가 D 지점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1등으로 어느 회사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장기 투자에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혁신 산업의 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지금 2번이 어딘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로봇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회사들끼리의 경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2, 3년 후에 어느 회사가 로봇의 1등 회사가 될지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그냥 작년에 딱 사가지고 쭉 갖고 있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팔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1등이 되는 로봇 회사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장주가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손해볼 확률은 적고 이익을 볼 확률은 큰 것이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장주에서 투자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코스피라든가 뭐 S&P 500 이런 거가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관계없이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배당주라든가 우량주 투자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안전한 게 아니고 구조적 성장주가 가장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는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회사가 계속 좋아지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그냥 간단한 원리거든요. 가장 구조적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이제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은 2003년 이후로 꾸준한 성장을 해온 그야말로 전형적인 구조적 성장주였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순이익률이 1%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2003년 이후로 큰 폭의 성장을 계속 이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일본에서 애플 주식을 샀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물린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 성장을 하니까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1번을 뛰어넘어서 더 큰 상승을 하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이나 3번도 이 시점에서 물린 거지만 회사가 구조적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주가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조적 성장주들은 경제 여건이 좋건 안 좋건 관계없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 성장주를 판별해내는 눈이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거시적으로 경제 여건, 국제 정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구조적 성장주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지 거시가 어떻게 되니 뭐 지수가 떨어질 것 같은 오를 것 같은 이런 거를 공부를 한다든가 언제쯤 지수가 바닥을 칠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을 노력하지 말고 구조적 성장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건데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2008년에 리만 사태가 있었고요 2015년에 그리스 국채위기도 있었고요 2016년에 브렉시트도 있었거든요 이런 커다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습니다. 사실 이게 구조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럼 성장주 포트폴리오는 한 몇 개 종목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포트폴리오 자체 성장주를 떠나서 5개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산 투자가 집중 투자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고안해낸 그런 설명 방법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냐면 잘 모르는 기업, 공부가 안 된 기업, 뭐 하는지 모르는 기업인데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10중 8구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2차전지 종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5개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좋은 기업을 찾습니다. 한 종목을 공부하는데 제 경험상 최소한 6시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전업 투자자가 아닌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 일 마치고 집으로 와가지고 뭐 애기랑 놀아주기도 하고 또 회식도 있으면 늦게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루에 2시간 정도 평균 공부하면은 그래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에 평균 2시간씩 주식 공부를 하고 5개 종목을 공부하면 그중에 하나를 찾고 그렇게 해서 10개를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담는다. 그러면 얼마가 걸리냐면요. 150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다 10종목을 찾는데 150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종목을 찾으려면 5달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로도 또 모자란 게 왜냐하면 이미 또 기존에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팔로우업하고. 만약 아까 2차전지 얘기했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담았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다. 그러면 또 미국의 IRA 법안이 어떻게 됐는지도 팔로우업 해야 되고 유럽의 전기차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중국의 무슨 LF 배터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또 알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 투자했던 종목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또 동시에 새로운 종목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10개 이상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 자체가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고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제대로 알고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1원칙을 어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침 이제 어느 펀드 회사 사장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네 펀드 매니저들은 한 명이 3종목 이상 담당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대신에 이제 그 세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 이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전업인 펀드 매니저는 3종목만 공부를 합니다. 주구장창. 근데 이 전업도 아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투자를 하는 우리는 10종목씩 분산 투자를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펀드 회사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보유하는 종목의 수가 줄어들수록 계좌의 수익률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 펀드, 최대 펀드 중에 하나가 이제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있는데요. 여기도 펀드 매니저 한 명이 3개 이상 종목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그때가 가장 실적이 좋았다. 이런 얘기고요. 워렌 버핏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재산의 75%를 한 종목에 투자해 본 적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고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4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중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굉장히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성장주 매수와 매도 타이밍 아까 뭐 짚어주셨던 그 표를 생각하고 성장주는 그 성장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매수 시점이고요.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매도 시점입니다. 하키스틱 아시죠? 하키할 때 쓰는 그 하키스틱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하키스틱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임계점에 도달하면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하키스틱 곡선이라고 하는데 요 임계점이 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나중에 큰 주가 상승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폭발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사실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산업과 그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사실 매수는 더 쉽습니다. 사실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매도인데요. 성장주는 이익이 증가해도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익이 줄어들 때가 아니고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뭐 배당주, KTNG 같은 배당주가 있다. 이런 주식들은 이익이 10배가 늘어나면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하면은 당연히 오릅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면. 근데 성장주는 그러면 이익이 10배가 늘어나면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하면은 모릅니다. 이거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주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PER을 확 높여줍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에 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제가 한 180배 PER이 거기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회사가 PER이 지금 150배입니다. 근데 뭐 이익이 뭐 한 10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익이 10억이 아니고 10배가 늘어서 100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10배가 늘어났는데 이제 그 사이에 10배가 늘어나는 동안에 한 시간이 한 4, 5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큰 성장을 하지 않고 그렇게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제는 이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났다 싶어가지고 PR을 다시 10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익은 10배가 늘어났지만 PR이 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장주에 있어서는 이익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냐 사실 이런 것보다도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조정이 조금 큰 편인데 그 투자할 때 좀 흔들리지 않기 위한 뭐 방법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그 회사 주식의 그 목표가가 10만 원이다. 근데 지금 2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거기서는 흔들려도 자기가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가가 10만 원이 돼야 정상인데 2만 원이면 사실 그래서 팔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이 회사의 밸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2만 원이 되면 불안해서 팔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강 파악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주식의 고수와 초보의 차이는 승률에 있지 않다 그럽니다. 주식 고수도 10종목을 사면 한 대여섯 종목에서 이익이 나고 나머지에서 손실을 보고 초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고수나 초보나 다 같이 대여섯 종목에서만 이익을 보는데 초보들은 무조건 한 20% 벌면은 다 팔아버리고 손해 나면 그냥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고수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나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배, 20배짜리 가는 주식이 딱 걸렸다 하면 끝까지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승률이 높은 게 아니고 한번 잡은 주식을 높게까지 이익을 다 취할 수 있는 사실 그게 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대강 밸류에이션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 산업에서 살아남는 그런 조건은 뭘까요? 자, 혁신 산업은 그 초창기에는 그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빡센 힘든 경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섬유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장이 있는데 이 사장한테 어느 날 누군가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기계를 발명했는데 기존 기계보다 생산성이 2배나 높습니다. 이 기계를 도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3년만 지나면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큰 돈을 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제 넘어간 사장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기계를 새로 다 들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섬유회사 사장은 3년이 지나면 정말로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워런 버핏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산성이 뛰어난 새로운 기계를 바꿨어도 섬유회사의 ROE는 여전히 계속 4%에 머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를 바꿔서 나오는 생산성 자체를 자기네가 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다 소비자한테 이 섬유회사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나 이렇게 빡세기 때문에 자기만 그 기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도입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산성이 올라가서 똑같이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계를 계속 들여놓고 투자를 해도 ROE는 여전히 4%에 머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또 하나 예를 들었던 게 근데 이제 지방의 유일한 신문사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뭐 뉴욕 타임스라든가 뭐 USA 투데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전국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지방에서 그 지역 신문이 이제 대개는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고차를 판다든가 뭐 어디서 세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지역 신문 하나씩은 대개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 신문사가 새로 나온 인쇄기를 이용해서 신문을 이제 더 효율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면 이 신문사는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신문사는 대개 거기서 오는 그 생산성 절감의 효과는 자기가 갖는다.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돼도 굳이 이제 그 신문값을 낮출 필요가 이제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섬유회사하고 지역 신문사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결국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 지역 신문사는 이제 유일한 신문사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는데 섬유회사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 혁신산업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혁신산업은 초창기에 그 경쟁이 굉장히 빡세고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혁신산업이라고 해도 사실 겉보기에는 좋지만 경쟁이 초창기에 굉장히 치열할 때는 이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생산성 향상 혜택은 모두 다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자,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독보적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은 이런 반도체라고 하는 혁신적인 그 생산품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생각을 해보면 독과점 때문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그러니까 세 개 회사가 그 메모리 반도체를 다 만드니까 독과점이 형성돼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지. 반도체를 만드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전 세계에 20개, 30개가 있다. 그럼 절대 돈을 못 벌 겁니다. 서로 경쟁하느라고. 결국은 그래서 뭐를 하느냐 사실 이것보다도 이게 사실 경쟁 강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혁신 산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이 싹 정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경쟁 강도가 약해졌을 때 사실 그때 저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혁신 산업에 주식을 살 때도 경쟁 강도를 봐가지고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 약해져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의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라늄 선물 가격이 네.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뭐 투자 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라늄 채굴 관련 ETF에 그 투자를 하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라늄 ETF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ETF가 이제 North Shore Global Uranium Mining ETF라고 그 티커명이 URNM이 있고요. 스팟 주니어 우라늄 마이너스 ETF 티커명이 URNJ가 있는데 URNJ는 이제 규모가 작은 그 우라늄 관련 기업을 50% 담고 있다는 게 차이고요. 채굴 회사에 직접 우라늄 채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캐나다에 글로벌 1등 회사가 있습니다. 카메코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우라늄 그럼
수요와 공급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공급은 아무래도 좀 우라늄이 좀 한정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늘릴 수가 없다고? 네, 우라늄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사실 이걸 맞추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 글로벌하게 이제 우라늄 그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을 늘리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라늄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라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면서 이제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이 도입하지 않게 되면서 에너지 대란이 벌어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죠,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뭐 영국, 스위스 뭐 이런 데서 다 탈원전 정책을 원래 하기로 했던 걸 다 폐기해버리고 기존 원자료의 수명을 연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소할 거로 생각했는데 다 수명을 연장하니까 사실 이제 우라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신규 원전 건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개더라? 110몇 개인가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라늄 광산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이게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수요 공급 자체가 지금 맞질 않는데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사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우라늄 수요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타이트할 거다. 사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뭐 4월이 반감기가 이제 돌아와서 아무래도 더 오를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1억 원까지 갈까요? 뭐 1억 원 지금 거의 다 됐던데요. 네. 아까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은 아니겠지만 뭐 조만간 1억 원 뭐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방송 나올 때면 이미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총 3번의 반감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0일경에 이제 4차 반감기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과거에 이런 그런 그 기록을 보면 비트코인 그 반감기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그리고 이제 반감기 지나고 6개월까지는 약간 오르다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건 반감기 지나고 6개월부터 그로부터 1년.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4월이 반감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그 사이클을 도입해 보면 4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조금 오르고 네.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어마무시하게 오르는 사실 그런 사이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상으로 보면 아직은 사실 시작도 안 한 단계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 올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는 더 많이 이제 오르니까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기존에 보면은 이제 반감기 이전에는 안 오르거든요,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미?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이 선반영하듯이 비트코인도 지금 선반영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지나면 오히려 안 오를 거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오른 거는 반감기의 선반영이 아니고 저는 ETF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ETF가 지금 매일 필요로 하는 비트코인이 한 10,000개 되거든요. 근데 지금 채굴량은 900개죠. 되게 900개니까 지금 채굴은 지금 900개밖에 안 되는데 필요로 하는 건 10,000개씩 10배가 더 넘게 되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딸리는 상태인데 이런데도 오르는데 4월이 되면 이제 450개로 채굴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비트코인이 더 모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ETF 운영사에서 지금은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그 장외 거래를 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뭐 들리는 얘기하면 이렇게 그 블랙록 같은 데서 이제 채굴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450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얘네가 필요한 거 그거의 10배 막 이런 식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 가서 사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게 되면 이제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어디까지 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지금 뭐 그럼 현금이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있다. 네. 그럼 대표님이라면 어디에 좀 투자를 하라고 권해주고 싶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중에서 또는 주식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 깨졌다고 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GPU도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어서 이게 가격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산이 일단 저는 첫째로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ETF 이런 데서 이런 필요로 하는 거는 막 뭐 10,000개 가까이 필요하는데 생산량은 900개밖에 안 되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그 비만 치료제 이게 지금 수요 공급이 안 맞거든요. 이게 그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데는 이제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밖에 없는데 GPU다 이런 거는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성능이 비슷하면 그냥 반도체 이런 거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임상이라는 걸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임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뭐 거의 길게는 10년씩 걸리고 하니까 당장에 어떤 그 경쟁 제품도 나오기 힘든 상태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광고도 했는데 이제 광고도 안 한다 합니다. 어차피 뭐 없어서 못 파는 거 뭐하러 광고하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다가 다 승인을 받아놨는데 일라이릴 노보노디스크가 약에 대해서 아예 수출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약을 공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에 수출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태가 1, 2년 안에 해소가 안 되고 2030년 넘어까지도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구족이 한동안은 계속 그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라늄 같은 경우도 역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상태입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우라늄 사재기를 막 하거든요. 지금 다 싹쓸이 해갑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우라늄 그다음에 그 비만약 관련 그다음에 비트코인 요 세 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자산과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2,000만 원씩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이 거품의 초기라고 생각해서 더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이제 평소에 제가 좋게 봤던 성장주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좀 주식 투자할 때 좀 눈여겨봐야 할 변수. 지금 글로벌 대장주는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 시세가 꺾이는 날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